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 일요일 아침이었는데요. 미국 대선 판세를 출렁이게 할 커다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선거 유세를 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 테러를 당한 건데요. 피격 사건의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사건 직전 워싱턴에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인도 태평양 협력국들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나토 정상회의와 트럼프 피격 사건이 맞물리며 국제정세가 한층 더 복잡해진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혼돈의 국제정세 속에서 북핵 위협이라는 난제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외교 전략, 오늘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러시아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나토 정상회의와 한반도 국제정세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중국을 러시아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돕는 결정적인 조력자로 규정을 했다라고 이런 것은 굉장히 자극적인 워딩입니다. 그래서 아예 중국을 적이라는 것으로 규정을 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에 미국과 중국을 놓고 우리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이렇게 편가르기를 할 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쨌든 독립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니까 든든한 우군이 우방국이 필요한 거거든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가까이 지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지금 국제관계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좀 주장을 하려면은 국가 파워도 있어야 되고 경제력으로도 뭐 중립 외교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일단 북중로 경제를 하려면은 한미일이 좀 더 공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늘의 아군이 내일이 적군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적군이 내일의 아군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스탠스는 한미일 안보 쪽으로 좀 더 취해야 돼 북중로에도 안테나를 세워야 되는 거죠. 저희가 핵을 못 만드는 건 저는 굴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뭐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것 때문에 못 만드는 거죠.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저희가 만들지 않고 만들어져 있는 걸 들여와서 갖고 있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이득이 되는 부분으로 판단을 했겠죠. 저는 러시아도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핵심 세력 중에 하나잖아요. 결국 걔네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북한이 밀고 내려왔던 거고 일단 러시아가 현재 불리한 상황이 되니 북한을 끌어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만큼 방비를 해야 되겠죠.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지난 일요일 아침 우리 시간입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오후 6시 11분경 미국 피츠버그시 인근의 버틀러 카운티에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됐죠. 유세 중에 총격 사건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짚어보면서 미국 대선에 미치는 영향 또 한국에 미치는 영향 어떤 내용일지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민 교수님,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공화당 이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피섭이 미국 대선에는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미지 정치에서는 그 후보자의 평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미지
후보자 평가 이것만 가지고서 유권자 표심이 결정된다고 보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건 판세. 지금 미국 내 경제 상황이거든요. 물가, 코스트 오브 리빙, 어떤 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그 돈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부분에서 물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번 판세를 구성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건 단기적으로 이렇게 개선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두 후보의 지지율에 근간을 유지하는 거고 단기간에 지지율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말씀해 주신 이제 선거 캠페인 그중에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이라든지 예. 일자 TV 토론회 그리고 전당대회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화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런 그 피격 사건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유리하게 네. 작동하겠죠. 그러니까 사면타를 치는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1차 토론회에서 승리했다고 평가가 나왔죠. 이번에 그 피격 사건에서 어떤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어떤 사법 리스크를 좀 떨치면서 영웅 이미지를 그 강인한 대통령 후보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알겠습니다. 거고, 예, 전당대회에서도 이제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근데 예.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예. 아직 3개월 이상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 또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컨벤션 효과입니다. 이 총개혁 사건이 트럼프 후보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유지훈 연구위원께서 지금 막 미국에서 기록을 했다고 들었는데 미국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거의 트럼프 후보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보나요? 아니면 다른 변수가 있다고 보나요? 예, 어제 그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요. 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요. 또 후보 교체에 대한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번 사건은 트럼프 지지층의 결집을 더욱 강화시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일정 부분 트럼프의 동정표를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그 동시에 지금부터 트럼프의 정치적 발언과 행동이 대선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 트럼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반적인 여론과 대선 구도가 자신에게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취했던 비판적 강경 노선을 통한 대립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전략 대신에 정치적으로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집결시키고자 하는 합리적 명분을 강조하고 또 유화적이고 포용적인 지도자상을 부각시킴으로써 자신에 대한 지지율을 더욱 높이는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총격 사건으로 가뜩이나 강한 미국을 이야기하면서 스트롱맨 효과를 보고했었는데 더 날개를 달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대선까지 남아 있는 여러 가지 변수는 많이 있었습니다. 엄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미국 내의 변화도 있겠지만 국제사회에 미칠 핵심적인 변화는 뭐라고 짚어보실 수 있는지요? 예, 트럼프 1기 때를 비추어 보면 역시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외교는 좀 고립 외교를 지속하고 경제는 좀 보호주의 이런 걸 좀 지속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이런 맥락에서 한 서너 가지 예측해 보면 우선 미국하고 이제 나토 사이의 군사비 부담에 관한 갈등 또는 EU와 무역 전쟁 또 최근에 이제 EU에서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IT 기업이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반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역시 트럼프 정부가 미국이 연루된 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하마스 전쟁 같은 좀 전쟁을 좀 조기에 끝내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 끝내는 방법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정치적인 논란이 국제사회에서 일어날 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역시 이민과 마약 문제가 좀 굉장히 심각해지기 때문에 남미에 대한 좀 미국의 개입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예. 기후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 트럼프가 상당히 좀 후퇴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리 기후협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 비판적이었습니다. 탈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기후 문제에 대한 갈등이 좀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이른바 트럼프가 아니라 트러블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가 될 정도였는데 당장 궁금한 건 이따가 이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정 교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결국 트럼프의 성향이 친이스라엘, 친러시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 어쨌든 외교도 거래로 보는 걸 우리가 트럼프 일기 때 경험을 했죠.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돈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기 종식을 아마 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조기 종식을 택한다라고 하는 건 아마 뭐 트럼프의 성향을 봤을 때 이제 기존 뭐 충분히 뭐 예측 가능한 패턴일 건데 예. 그 경로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가 좀 주목할 만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트럼프 일기 때 보면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러블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이번에 트럼프 총격 이후에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양상을 보면은 그 전에 트럼프랑 조금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예. 바로 통합 메시지를 이제 가겠다고 하고 수락연설문도 지금 완전히 좀 새로 쓰고 그런 양상이 이제 일정한 어쨌든 선거 국내 선거에서 자신감의 지금 표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대외 정책에도 만약에 좀 계속 연결이 된다. 자기를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건지를 알고 주변국이 이제 행동 대응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을 할 때 대외 행보에서도 이제 뭔가 좀 통합적인 메시지를 보인다. 이게 결국은 어쨌든 조기 종식을 하고 미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을 추구하겠지만 그 경로가 일기 때보다는 약간 좀 그래도 조금 더 완화된 측면으로 예측 가능한 측면으로 조금 갈 수 있는 스타일의 변화도 좀 있지 네. 않을까. 지금 이 그 공화당 전당대회 기간을 좀 보면서 좀 달라진 트럼프를 약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기 때는 상당히 거칠었다면 조금은 유연하게 갈 가능성도 열려내 있다는 말씀인데요. 자, 이제 일단 트럼프 후보가 거의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는데 민 교수님께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트럼프 후보가 부통령 후보도 상당히 잘 선택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부통령 후보는 어떤 인물이길래 39의 연방 상원 의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겁니까? 그 J.D. 벤스라고 오하이오 그 연방 상원의원인데 예. 정치 신인이에요. 39살이고 초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만 J.D. 벤스라는 분이 그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해병대 출신이라는 해병대 출신이기도 네. 하고 어렸을 때 그 부모가 이혼도 하고 굉장히 불우한 가정 환경을 가졌는데 말씀해 준 것처럼 해병대도 입대를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예일대 그 로스쿨 나오면서 저 어떤 벤처 그쪽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어떤 그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네요. 인물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 계층의 어떤 그 어려움을 책으로 내 가지고 어떤 그 굉장히 흥행도한 그렇기 때문에 저 미국 전역에서 그런 측면에서 많이 알려진 인물인데 예.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어요. 근데 2010년, 2020년 정도까지는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반기를 들다가 예. 이제 자신이 2020년 연방 상원에 나오려고 공화당 출신으로 나오려고 보니까 트럼프와 척을 져서는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구애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노선을 바꿔서 친 트럼프로 바뀌어가지고 열렬한 트럼프 지지층이 됐고, 근데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J.D. 벤스를 선택한 거는 일단은 고령 리스크가 상존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을 더 세게 때리긴 하지만 상당히 트럼프 후보하고는 정반대의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제이드 벤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측면에서는 젊기 때문에 보완을 해주는데 정치적 이슈 부분에서는 트럼프하고 굉장히 그 유사해요. 그렇군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정책적으로 예상은 아무래도 중도 성향이 좀 뽑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강성 보수가 뽑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어떤 그 피격사고를 거치면서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바탕이 있는 거 아닌가.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고려는 뭐냐면 이분이 오하이오 출신이니까 러스트벨트 지역 출신인 거예요. 아하. 그리고 입지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어려운 백인 그 저소득층 중산층의 어려움을 잘 안다. 예. 그러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델레어 출신이고 피츠버그 그 주변을 하면서 자신이 어떤 그 노동자의 집안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표심을 자극했던 것처럼 그러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분을 뽑아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러스트벨트 기간에서 중점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데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고려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참고로 민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러스트벨트는 뭐 디트로이트나 피츠버그 같은 이른바 자동차 산업이 있었던 이 지역들이 쇠락하면서 녹슬어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러스트벨트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역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방금 들어온 이제 유지훈 위원이시니까 민주당은 대안이 있습니까? 그냥 바이든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오바마 부통령설 또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른바 긴급 투입이 될 수도 있 이런 상황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미셸 오바마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질문에 답변은 뭐 저보다는 좀 다른 분들이 좀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좀 네. 잠깐만.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민주당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안을 뽑아야 되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주지사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분들이 전국 무대, 대선 무대에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1월 대선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고 미셸 오바마는 여론조사 앞서지만 이분들 정치 경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 그리고 미셸 오바마가 개인적으로 나올 이유가 희박하다. 그런 게 있고요. 가장 현실적으로 대안이 되는 게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인데 예. 부통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증된 측면도 있고 어떤 인도계 아프리카 흑인 계통도 있고 그래서 그 비백인 여성이기 때문에 상징성도 있는데 문제는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11월에 붙어서 이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것에 있어서 민주당 쪽에서 확실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사태를 밀어붙이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 가능성이 이제 점점 높아지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정 교수님,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관심은 이제 한반도 북핵 위기입니다. 계속 북한은 이 러와 또 밀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대통령실은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 내 지지가 탄탄하다. 한미 관계 이전과 변함이 없을 거란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11월이면 미국 대선이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 하면은 우리가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트럼프의 입에서부터 시작된 아주 급격한 변화들, 전환들이 좀 예상이 되죠. 그런데 우리의 이제 기대로는 한미동맹은 어쨌든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가장 진화돼 있고 잘 발전된 동맹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기를 희망을 하는데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주변에 전문가들이 다 한미동맹 돈 든다 깨자 그런 얘기하는 전문가들은 없고요. 트럼프에게도 다 그렇게 조언을 하는데 이걸 실제로 트럼프가 얼마만큼 이제 이거를 수용할 것인가가 이제 그게 문제겠죠. 네. 그래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어쨌든 트럼프가 되던 바이든이 되면 그냥 현상 유지로 가는 거고 예. 트럼프가 만약 된다고 해도 이게 아주 굉장히 거칠게 현상 전환이 일어날 걸로 지금 현재 예측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미 동맹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이제 청구서를 이제 내밀고 트럼프 한테 예측이 될 수 있는 거래 이제 외교를 이제 하게 될 건데요. 예. 이제 그게 어느 수위로 얼마만큼 이제 들어올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트럼프의 관심은 지금 사실 이제 한반도보다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하마스 그리고 또 유럽, 중국, 네. 중국, 유럽 그리고 또 대서양 관계에 또 특별히 많이 좀 가 있을 거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급격한 상황 전환이 이제 연말 연초에 막 일어날 걸로는 단기적으로는 좀 예상은 되진 않고 네. 한미 동맹은 또 그래도 계속 좀 유지될 거고 중요한 게 의회의 역할이거든요. 의회에서 이제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건 아마 두고 보고 가만히 두고 보고는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안 할까요? 햄버거를 큰 걸 준비했다. 예, 그거 할 수도 있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역사상 다른 자기 전임자들 하지 못했던 걸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업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럴 때 이제 가장 요리하기 쉬운 이제 그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지역이 아마 한반도가 이제 북한이 될 겁니다. 특별히 또 김정은 위원장하고는 이제 러브레터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계속 이제 퇴임 이후에도 계속 이제 연애 편지를 주고 받은 것처럼 이제 얘기가 되고 있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개인적인 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아주 파격적이고 전격적인 제안을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이제 받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2019년도 이후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변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진 연구위원은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도 다녀오셨죠. 주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됐는지 또 우리 정부 측에서 트럼프 측 인사하고 접촉도 있었다고 하는데 누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미리 좀 이렇게 관계 정립을 하는 차원으로 봐야 될까요? 예전에 그 나토 본부의 초청으로 그 나토 정상회담과 연계해서 진행된 그 나토 공공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나토 공공포럼은 나토 정상회담 참여국가의 정상들과 고위 정부 관료 그리고 전문가들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협의 내용과 의제에 대해서 정책 방향과 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1.5 트랙 성격의 회의체인데요.
행사는 나토 정상회담과 같은 기간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 행사 2일차인 7월 11일 인도태평양 전략 세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조연설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윤 대통령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그 최근 러시아와 북한 간의 밀착에 대한 부당성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유진영 국가 간의 협력 및 연대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셨고요. 특히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의 안보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그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의 연결성을 강조하셨는데요. 그 인도태평양 중심의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그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적인 안보 환경 질서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유럽 국가들의 적극적인 관여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그 우리 정부 인사와 트럼프 인사와의 직접적인 접촉 여부와 협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그 다만 이번 행사 보안 상황입니까? 예, 좀 보안 사항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어떤 접촉의 성격이었는지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그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접점을 넓히려는 의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계해서 다만 이번 행사에는 현 바이든 정부의 고위 관료들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정부의 전직 관료들이 대거 참석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트럼프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럽 국가들의 고위 관료들과 또 트럼프 정부의 전직 관료들이 접촉하는 모습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죠. 나토는 주로 이제 러시아 견제를 하고 이제 이전에는 이제 구소련 견제인데 이번에 IP 4개 국가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파트너 4개 국가 한국 우리를 포함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가담한 것은 뭐 중국에 대한 견제 성격이 있는 걸로 보면 됩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거시적으로 보면은 인도태평양 중심의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은 유럽의 경제 안보도 직결되는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정적인 인태 지역 안보 질서 유지를 위한 유럽 국가들의 적극적인 관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유럽 국가들은 여객 국가로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 한국을 비롯한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4개국 말씀하신 IP4 국가들에 대한 협력 강화 필요성을 좀 유럽은 강조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그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이 IP 4개 국가의 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좀 논의한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 교수님 일단 나토 국가들이 이 가입 국가들이 이번에도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 탈퇴 가능성도 언급을 했거든요.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은 뭐 가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실제 그렇게 될지는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나토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에는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봐야 될까요? 이번 워싱턴 나토 정상회의를 보니까 이미 나토 회원국들이 트럼프 복귀를 상당히 염려하거나 또 복귀를 준비하는 많은 그런 행동들을 보인 것 같습니다. 뭐 미리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400억 유로에 대한 걸 미리 결정해 놓는다든지 또는 이제 독일에 대한 미사일 설치나 그러니까 차기 임기의 어떤 안보 전략에 대해서도 미리 정한다든지 또 뭐 나토 그런 논의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기구를 만든다든지. 근데 이제 하여튼 제가 보기에 트럼프가 들어와서 제일 핵심은 미국이 나토 헌장 5조 그러니까 이제 한 국가에 대한 침략은 모든 데 대한 침략이다 하는 그 준수할 거냐. 이제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트럼프 측근들한테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조금 이제 나토가 염려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GDP 2% 이상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와 그 이하의 국가를 분리하는 뭐 2단계 체제를 두겠다든지 또는 위기 시에만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역할을 축소하겠다든지 뭐 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그 나토에서 GDP 2% 이상 쓰는 회원국은 31개 중에 10개 국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국가들하고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트럼프 이길 때를 생각해 보니까 역시 나토 EU가 이제 국방비를 좀 증강하는 노력을 좀 가시적으로 좀 보여주면서 트럼프를 계속 좀 설득해가는 그런 과정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주변 정세를 봤다면 이제 좀 우리 한반도로 좁혀서 트럼프 재집권이 가져올 역량 좀 미리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민 교수님, 일단은 지금 바이든 정부의 현재 상황과 트럼프 정부에서 그 한반도 정세의 어떤 가장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 무엇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외교안보 측면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이번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유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견제에 대한 입장은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들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견제를 해야 되는데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제조 기술, 일본의 소부장 기술, 이 부분은 대만의 어떤 그 반도체 제조 능력 이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인도태평양,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인 동아시아 국가들하고 협력을 할 거기 때문에 큰 틀의 변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죠. 바이든은 동맹 중심, 트럼프는 거래 중심 동맹관이기 때문에 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트럼프 2기가 되면 이제 돈 거래 그러니까 동맹국이 보다도 적극적인 기여와 역할을 된다. 이게 직설적인 언어로 돈을 좀 더 내야 된다. 방위 분담금을 더 내라. 그다음에 전략 자산이 한반도 전개할 때 좀 부담을 해라. 연합훈련할 때도 미국 집 비용에 좀 부담을 해라. 이런 식의 운용에 있어서 경제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지 큰 틀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트럼프 2기라고 해도 변한 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세부적인 부분에서 대응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분의 또 토론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고 중국이 조금 모호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중국 하면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미중 충돌도 우리가 봤고 한편 또 바이든 대통령과는 현저히 다른 것이 트럼프 후보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되면 러시아와 상당히 또 가까운 또 그런 관계일 수도 있고 자 북중러의 관계 또 한미일 협력 관계 어떻게 트럼프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에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지훈 위원님요. 일단 뭐 아까 그 민 교수님께도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요. 이제 트럼프가 재선하게 될 경우 일단 저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한미 동맹의 어떤 변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거래적 성향이 강한 어떤 트럼프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그 한미 동맹의 기능적 측면에서 그 한국의 역할 확대 및 기회와 연계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방위비 분담과 역할 분담을 강조하는 트럼프 외교안보 정책 성향을 좀 한국의 국방 역량 강화 측면에서 지혜롭게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현실적인 대안으로 한국의 역할 확대를 통한 한미 동맹 강화의 기여를 위해서는요. 한국의 능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좀 미국 측에 이해시킬 필요가 있고요. 한국의 능력 강화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 필요성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 핵 추진 잠수함의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필수 요건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의 동의 여부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대내외 사정으로 인해서 미국 전략 자산의 아시아 지역으로의 전개에 대한 미국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미국과 역할 분담을 통해서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한미 동맹의 연합 방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 핵 추진 잠수함의 구매 그리고 기술 이전 등에 대한 한국의 비용 부담을 방위비 증액과 연계해서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1기 때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북중러 밀착 상황 속에서 한미일 협력 정대진 교수께서는 그 우리 트럼프 1기 때 봤던 미국과 중국의 특히 무역 분쟁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은 전 세계 그때 그 양상이 뭐냐면은 트럼프가 뭐 관세를 뭐 500% 때리겠다, 1000% 때리겠다 입을 열면 거기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제 이거를 지켜보고 우리한테 미칠 영향은 뭐지라고 하는 그 관세 정쟁을 보는 게 주로 일이었습니다. 근데 바이든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바이든은 치밀하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조사를 1, 2년 아주 깊숙이 하고요. 네. 그걸 하나하나 끊어 나가는 동맹국들을 규합을 했죠.
미국에 투자해라, 내 편에 서라라고 해서 미국에 직접 실제 대미 투자도 유치를 하고, 그러니까 바이든은 동맹 중심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중국의 목을 이제 졸라 나갔던 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입으로 어쨌든 펀치를 날리는 식으로 해서 이제 일기 때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과연 이제 여기서 트럼프가 교훈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 이게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되거나, 혹시 만약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동맹의 중요성. 실제 바이든이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상대하기 어려운 상대였을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동맹국들을 규합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압박을 가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 트럼프가 이걸 보고 만약에 자기가 이제 다시 당선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동맹국의 일원인 저 입장에서는 어쨌든 트럼프가 동맹국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면서, 그러면서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좀 특수성 얘기도 좀 드려해주고 배려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대를 하죠. 근데 이제 이걸 얼마만큼 트럼프가 깨닫고 수용을 해줄 것인지, 이게 앞으로의 이제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엄 교수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 푸틴 대통령이 제가 그 몇 달 전인데 그 TV 인터뷰에서 네. 바이든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이제 아무도 고지 듣진 않았죠. 네. 그 이제 뭐 말로는 트럼프가 예측하기 좀 어려운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바이든이 낫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미국 정보기관에서도 이미 푸틴 대통령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활동을 한 증거들이 많이 있다는 보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는 역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협상으로 가져가게 할 가능성이 큰, 또는 좋은 조건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트럼프를 당연히 선호할 거고요. 시진핑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시진핑은 어쨌거나 미국하고 충돌이 있었지만 디커플링에서 첨단 산업을 제한되는 좀 어떤 제도화나 협력을 해나가는 디리스킹으로 어느 정도 제도화를 만들었는데, 예. 트럼프 일기 때처럼 막 관세 때리고 하는 그런 갈등의 시기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테니까 제 생각에 시진핑은 푸틴보다는 바라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시진핑 중국 주석은 트럼프 재집권을 그렇게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네. 민 교수님, 북한은 어떨까요? 김정은 위원장은 따지고 보면 지난 트럼프 일기 때 상당히 좋았던 호시절도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까 이제 정대진 교수는 꼭 호의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는 북중러 협력이 어떻게 진행되냐 그 부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중러가 지금 단기간에 협력 수준을 높이는 거는 두 가지 요인이 큰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미중 전략적 경쟁이 계속 심화되니까 우군이 필요하니까 북한, 러시아와 손을 잡고 있는 거고,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가 부족하니까 북한과 중국과 어떤 그 협력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 역할을 하고 있고, 중국이 러시아의 첨단 기술, 부품이나 장비 제공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조력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란도 도와주고 있고. 그런데 이제 미중 전략적 경쟁은 이번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지속될 거예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입장이 크게 변하지 않을 건데 필요한 이제 러시아가 키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러시아가 북한을 생각하는 전략적 입장, 중국을 생각하는 전략적 입장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러시아가 유리한 방향으로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더 이상 러시아가 단기적으로 북한과 군사협력을 중대할 이유가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예. 중국과 어떤 싼 값으로 러시아가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뒤로 이렇게 무기나 부품, 첨단 부품을 받아들 필요성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북중러 협력에서 이격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그런 걸 목도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 트럼프의 러브콜 아니면 트럼프의 러브콜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이 녹록하지 않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북중러 협력을 유지하겠죠.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굳이 트럼프의 러브콜 아니면 트럼프에게 러브콜을 보낼 단기적 즉각적인 그러한 이해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알겠습니다. 입장,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 정세가 햄버거만큼 간단하지는 않네요. 정 교수님,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당선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 하면 또 협상의 기술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핵무장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미국이 직접 외교 대가로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가능성을 이렇게 점치는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실제 가능한 일일까요? 그 뭐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미국 조야의 그 미국 주류의 이제 분위기를 생각을 해봤을 땐 이제 이게 그 핵 확산, 비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금과 옥조거든요. 반드시 뭐 지구가 두 쪽 나도 꼭 지켜야 될 어떤 이제 그런 신앙과도 같은 걸로 비확산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예. 제재 문제, 핵 관련 제재를 지키려고 하는 게 미국의 전통적인 좀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깨는 대통령 혼자서 이제 깨는 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그게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트럼프가 뭐 정치적 언사나 뭐 거래 기술로 이제 이런 약간 조금 고조되는 언사들을 쓰면서 뭐 북한과 이제 딜을 하고 한국에 핵무장 해도 좋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의회와 여론이 좀 제동을 또 적절한 시점에 또 걸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높을까? 아마 트럼프 거래 기술이 적용되는 시점일 거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유 박사님은 어떻게 보는지. 일각에서는 한국 국민들이 많이 뭐 자체 핵무장 등을 원할 때는 오히려 또 트럼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또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대한 그 확장어체 실력성 제고 측면에서 국내적으로는 이제 뭐 자체 핵무장 논의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그 교수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무리 뭐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 하더라도요. 그 미국의 어떤 의회 승인이라든가 어떤 제도적인 절차가 분명히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뭐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한국의 핵무장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또 외교적 노력과 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재난정보가 들어와 있어서 알려드리고 일부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41분 충남, 청양, 보령, 부여, 서천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시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리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한 비가 예보된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진행되는 동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7942님. 중국과 러시아는 누가 뭐래도 북한의 뒷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북핵 문제 접근에 나서야 합니다. 강인한 외교 정책을 지속해야 합니다. 연어뱃살님. 이번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미국은 또 한 번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의 자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화되겠네요. 우리나라도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서 외교 전략을 잘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5932님.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엄청난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에 균열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북핵 문제 해결에 우리 정부의 새로운 돌파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6984님. 한국이 나토와 협력을 강화해서 얻는 게 있을까요? 인도나 베트남 같은 국가는 국익을 위해 러시아, 중국과도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가치보다는 실익을 위한 외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주셨고요. 8236님. 이쯤 되면 우리도 이제 핵을 보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할 핵이 없으니 미국에 기댈 수밖에 없고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도 직접 나설 수 없는 것 같습니다. 0948님. 한반도 안보의 주도권은 우리나라가 가져야 합니다.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안보가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일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총격 사건과 나토 정상회의, 한반도와 국제정세에 관해서 전문가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러시아학과 교수,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 주로 트럼프 총격 사건과 그 트럼프 재집권 시의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 걸 좀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또 한반도 정세 주로 어떤 내용들 핵심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엄 교수님, 트럼프 총격 사건 직전에 워싱턴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하와이 호놀룰루를 거쳐서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 참 독특했던 점은 나토 정상회의면 이제 유럽 국가들이 주 무대이고 미국이 있는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주요국이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 바이든의 이제 동맹 외교의 기본 축 중에 하나가 역시 나토와 IP4를 연계하는 이제 글로벌 이제 동맹 안보 구조를 이제 제도화함으로써 이제 그 미국의 어떤 안정적인 이제 역할을 해나가는 것인데요. 한국 같이 이제 지정학적 단층 국가이고 또 요새 이제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럴 때 한국이 과연 이제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까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역시 경제나 안보를 다변화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지만 뭐 나토, 오코스 여러 안보 구조에 이제 한국이 이제 과연 이제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해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폭넓은 다자 외교망을 구성하라는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또 기술적으로 또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이번에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전쟁 또는 드론 전쟁 또 사이버 전쟁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새로운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이제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나토의 우크라이나전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향후에 군사 기술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판을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엄 교수님께서 말씀을 일부분 해주셨는데 민 교수께서 또 국립외교원에 계시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 콕 집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이익을 가져왔다 또는 어떤 이익을 노리는 그런 자리였다고 봐야 될까요?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의제가 3개였어요. 우크라이나 지원, 그다음에 나토의 억지력과 방위책을 논의하는 것, 세 번째가 인도태평양 주요 국가들과 협력 강화였어요. 그러니까 나토는 지역 안보 현안을 다루는 군사 동맹인데 왜 그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를 초청했겠습니까? 4개국을요. 그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냥 지역 그 전쟁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란 같은 역외 국가들이 참여해가지고 전장 장기화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상대할 수 있는 국가들, 한국, 북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 중국을 상대할 수 있는 국가, 그다음에 그 이란을 상대할 수 있는 국가, 이런 국가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IP4가 들어갔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초청을 받아서 갔으니까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나토 국가들과 군사협력의 접점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입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그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양자 회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방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공급망이라든지 이러한 10개 국가들과의 어떤 그 풀어사이드라고 해서 옆에서 약식으로 30분 1시간 동안에 어떤 그 정상회담 양자회담 통해 가지고 우리의 경제 이익도 확보를 한 거거든요. 경제 외교의 무대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네. 바쁘게 돌아가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무래도 다자회의 계기에 우리의 안보 협력, 북한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영내 국가뿐만 아니라 나토와 협력을 증진하는 계기를 만들고 예. 그리고 어떤 유럽이 어떤 갖고 있는 경제 이해관계에 부합해서 우리의 경제 이익을 담보하는 그러한 실익이 있기 때문에 3년 연속 나토가 초청했을 때 우리가 이제 호응해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성명이 이제 워싱턴 공동 성명인데요. 총 38개 항목이나 상당히 내용도 많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은 뭘까요? 이게 올해는 약간 다른 해보다도 그래도 제가 보기엔 조금 적어진 것 같아요. 작년에 한 90개 항 정도에 달했는데 올해는 한 38개 항으로 약간 좀 축소가 되고 방금 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제가 주로 담겼는데 좀 눈여겨보아야 될 것들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러시아 북한의 협력을 규탄하는 거, 또 러시아 이란의 협력을 규탄하는 거, 그리고 또 중국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는 조력자로 아주 딱 찍어서 지목을 한 거, 이런 문제들이 이제 굉장히 좀 눈여겨 좀 볼만한 거고, 이 중요한 게 또 이제 그 제 30항인가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그 나토와 인태 지역 간의 협력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 지금 이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 나토 이제 유럽의 방위망 이쪽 공동 전선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또 압박을 통해 가지고 양쪽으로 좀 샌드위치처럼 압박을 해야 이제 그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좀 승기를 잡고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할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서 이제 그 나토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협력을 강조를 특별히 한 게 좀 눈에 띄고요. 또 미국에서 했다라고 하는 그 시점 지역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금 현직 대통령 바이든이 트럼프에 대해서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이제 이런 컨벤션 효과는 이제 나토 정상회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협상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을 푸틴 대통령으로 소개하는 바람에 상당 부분 이제 그 성과가 많은 이런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로 지금 기사가 도배돼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깝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기회가 나토 정상회의가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만회할 기회였는데 스스로 마이너스가 돼버렸나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한번 토론을 하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토가 이제 한국과 북한의 관계하고 연계가 되고 또 나토 정상회의가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연계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게 우리로서는 북한에 대한 경계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더 긴장 관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부분 유진 박사께서 말씀해 주시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뭐 일단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국제사회 진영 간의 대립이 좀 더 고조되는 양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강대국의 역학관계 속에서 좀 국익 차원에서의 어떤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한국 입장에서 한미 동맹인 큰 축이 있기는 하지만 또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그 역학 구도 속에서 중간 국가로서 좀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국익과 국가안보 제고 측면에 있어서는 한국의 국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행동의 유연성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그 다자주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맥락에서 이제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좀 공유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보이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좀 모색하는 또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노려보면 어떨까요? 우리 외교가 일본이랑 상당히 이제 한미일 협력 관계,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또 국제 다자 외교에서 또 우크라이나하고 상당히 또 협력 관계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두 공룡과 상당히 좀 대립각을 세워준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엄 교수님. 이제 러시아는 이제 캠프 데이비드 협정 또 이번에 미국입니다.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이제 아시아판 나토의 출범이다 이런 비난을 하고 있고
이번 이제 북러 군사 밀착의 근거로서도 그걸 이제 러시아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푸틴이 이번 평양 방문에서 이제 유라시아의 어떤 새로운 안보 구조를 만들고 그게 이제 북한을 포함시키겠다 하는데 그 안보 구조 속에 예. 중국이나 이제 이란까지 포함되는 이제 그런 이제 안보 구조가 출현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역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유사시의 어떤 군사적 문제 만약에 발생했을 때 이런 걸 해결하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이번 그 워싱턴 선언에 보면 중국을 비난하는 조항이 3개 항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뭐 사견입니다. 조금 이제 중국에 대한 비난이 조금 증거 없이 과도했다는 좀 생각도 있습니다. 이번 워싱턴 선언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러 밀착을 보면 이제 그 중러 군사 합동 훈련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정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에만 6차례 했고 지난 5월에는 이제 중국이 앞으로 이 군사 훈련을 정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제 RP4와 나토의 연계가 혹시 북중러 군사 합동훈련까지도 자극을 하게 된다면 우리 대로 대중 외교에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안보를 강력히 하고 또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예. 이제 당연한데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중국 러시아 문제를 미시적으로 또 관리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 또는 소통 수단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병행되어야지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대진 교수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트럼프 재집권하게 되면 러시아하고는 아까 민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는데 중국하고는 더 멀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또 예상과 지적도 나오거든요. 예,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계속된다. 미중 간의 경쟁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정 상수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정도의 차이일 건데요. 러시아하고는 그렇죠. 뭐 이해관계가 맞으면은 거래가 맞을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특별히 이제 딜로 해가지고 러시아하고는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중국하고는 지금 접점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은 거는 좀 사실입니다. 일정한 좀 힘겨루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게 수준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미국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디커플링 얘기하다가 디리스킹 얘기를 하고 조금 완화를 시키고 그리고 첨단 군사과학 디커플링이라는 것은 그렇죠. 완전히 그냥 미국이 다른 길을 가는 거 결별하는 탈동조화 완전 커플이 아니라 디커플링 완전 떨어진다 결별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좀 완화되고 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제 경제적인 분야에서 이제 위험을 완화시키는 거 디리스킹을 하고자 하는 게 미국이 원래 하고 싶은 거다라고 이제 그걸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돌이켜 보면은 지금 미국의 백악관에 이제 뭐 여러 참모들 논문들 옛날 걸 보면은 디리스킹이라고 옛날부터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이제 그 수준에서 이제 되는 게 예측 가능한 수준인데 트럼프가 과연 이제 그 수준을 이제 유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거기에 대한 믿음을 중국이 이제 가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트럼프가 관세를 많이 이렇게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서 이제 선전포고를 했는데 그 트럼프 관련 상품권 특히 이방카가 가지고 있는 중국 내 사업권 상품권을 한 36개 정도를 중국이 승인을 해주는 날 그 관세 이제 부과하는 발언을 또 취소하고 이제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트럼프 일기 때요. 예, 일기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때에 대해서 중국은 아마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상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트럼프도 학습을 좀 했겠죠. 바이든이 어떻게 이제 중국의 목을 구체적으로 조르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다면은 트럼프 이기 스마트해진 트럼프 이기를 만약 맞게 된다. 중국도 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뭐 이방카 레버리지로 어떻게 뭐 개선이 될까요? 민 교수님, 이 트럼프 이렇게 재집권도 중요하겠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또 일본까지 이제 결집을 하는 상황에서 이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보시는지요?
관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보시면 방향성은 분명해요. 한미동맹을 토대로 해서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을 확립하겠다. 이걸 위해서 가치 외교를 한다는 거잖아요. 보편적 원칙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외교 이익을 확보해 나가겠다. 이거기 때문에 예. 그걸 얘기를 하면 한미일 협력 그리고 그 뜻을 같이 하는 민주주의 유럽 국가들과 협력은 그 확대하는 것은 지금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다지는 이런 토대가 되는 거고요.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의 국익을 담보하기 어려우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 중동 국가들도 있을 거고요. 아프리카 국가들 거기에 여전히 뭐 굉장히 독재 정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 그 국가들과의 관계도 유지를 해야 우리의 또 경제적 이익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는 말씀드린 한미동맹을 토대로 해서 이제 글로벌 그 중추국가 위상을 그 확립하기 위해서 가치 외교의 토대를 닦았다면 이제는 그걸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닦였으니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관리하겠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의 관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으니까 잘못하고 비난을 해야죠. 잘못하고 비난을 하고 제재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레드라인을 넘어서 우리가 그 러시아의 관계를 망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 자제하고 정상적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소통을 하는 것.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뭐 미국이 중심으로 돼서 중국 대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어떻게 그 미국의 요청에 대해서 많은 그 거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과 함께하면서 우리 기업이라든지 우리 산업이 얻는 혜택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중요한 시장이니까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외교적 조건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데 우선 방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서로 이 관계 자체가 놓치는 일은 없도록 관리는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 자 이번에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도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때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가 됐던 이야기가 바로 이 핵 기반 동맹을 공식화했다. 유지은 박사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핵 기반 동맹을 공식화했다. 쉽게 어떤 의미이고 핵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뭐 자체 핵무장 전술핵의 공유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부분의 해법까지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양국 정상이 이렇게 함께 결정한 그 공동 지침은요, 결국에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을 좀 제도화시켰다는 데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미 양국은 작년 4월 워싱턴 선언 이후에 그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한미 핵협의 그룹을 가동하면서 확장억제 실효적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한국과 미국은 한국의 최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이 융합된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 이번 공동지침 체결은 이러한 양국 간 노력을 제도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기존의 확장 억제가 미국이 핵 운영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또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그 이번 일체형 확장 억제는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의 통합성을 바탕으로 미국의 핵전력 운영에 있어서 한국이 일정 부분 관여한다는 점에서 개념적으로 좀 지나졌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 전략자산 전개를 전시뿐만이 아니라 그 평시임무로도 명시한 부분도 확장 억제 신뢰성 제고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한미가 일체형 확장 억제 실효적 추진을 위해서 그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의 수준과 범위, 그리고 핵 운용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한국이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한 한미 간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북한이 거의 핵을 개발했다라는 평가도 있고, 거의 개발 완성 단계에 있다라는 평가도 있고, 7차 핵실험은 하지 않은 상태지만 결국은 이 미국과의 핵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나머지 세 분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진전된 관계로 볼 수 있는 건지, 또 트럼프 재집권이 되는 경우 또 다른 변화를 예상해야 되는 건지, 조 교수님.
예, 이게 작년 4월에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이 나왔죠. 그리고 같은 해 7월에 이제 핵 협의 그룹이라고 NCG라고 하는 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1년여 만에 지금 이 핵 공동 지침이라고 하는 게 마련됐다라고 하는 건데 예.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뭐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1년여 만에 이렇게 구체적인 지침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좀 굉장히 좀 빠른 속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저도 뉴스를 보고 좀 놀랐는데 거기서 이제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일제형 확장 억제로 해가지고 이게 하여튼 우리의 핵무장 여론을 이제 좀 잠재울 수 있을 정도의 안심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걸 미국이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이 제도화에 대해서 일체형 확장 억제의 이제 제도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 쪽에서 좀 많이 속도를 좀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트럼프가 혹시 됐을 때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바꾸고 우리가 북한 핵위협 앞에 이제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앞서서 어쨌든 이렇게 지침 만들고 제도화 시켜 놓는 것이 이제 우리한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해가지고 속도를 좀 많이 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동맹국인 미국이 좀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한 것인데 이제 결국은 이게 북핵 문제를 억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미가 계속 밀착할 수밖에 없고 중국과 러시아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건 북핵은 이렇게 한미동맹을 막아나가면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로 멀어지는 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주요 걱정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좀 한미가 협력해서 이제 이제 협의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지만 중국과 러시아 입장한테 계속 이제 얘기해 줄 게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냐 한국이냐를 놓고 봤을 때 한국이 분명히 더 좋은 파트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우리가 북한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계속 꾸준히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한테도 이게 북핵 억제를 위한 것이지 중국이나 러시아 억제에 우리가 같이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계속 상기를 시키면서 민감한 부분이죠. 그렇죠. 네. 이제 그거는 우리가 좀 우리의 이제 그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꼭 이제 계속 각인을 좀 시켜줘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황 교수님. 이제 제일 걱정은 이제 우리 바이든 정부 시절에 이 확장 억제 수준이 이제 상당히 높아진 거죠. 이제 이번 워싱턴 한미 정상회의에서 3대 이제 핵자산 상시 배치 뭐 구체적인 내용은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이제 그런 수준까지 합의가 됐다는 거는 이제 이번 정부가 핵 억제에선 상당한 성과를 거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이 확장 억제 수준이 지금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거냐 아니면 이게 유지되지 못하느냐가 이제 핵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아마 이제 그게 유지되지 못한다면 여론상 아마 원자력 협정 재개정 문제나 또는 이제 일부 뭐 전술핵 재배치 문제 뭐까지 한국의 핵무장 문제가 이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외 교수님 궁금한 건 앨리슨 후크가 트럼프 정부 때 백악관 안보선임 보좌관이었나요? 앨리슨 후크가요. 그러니까 앨리슨 후크의 발언이 나온 것은 한국이 핵무장을 마치 좀 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그 이야기는 트럼프 정부 때 핵과 관련된 정책 변화가 변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북미 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면서 얘기가 그 맥락에서 나온 건데요. 예.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북미 정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북한의 어떤 북미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그 단초가 이제 북한의 핵 능력의 감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핵 능력의 감소를 얼마만큼 해낼 것이냐.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처럼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니까 그렇다면 군축 협상, 핵 능력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거기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러한 핵 능력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고 감소시킨 상황에서 이제 북한의 핵 문제가 종결됐다. 뭐 이렇게 논의가 되면 아무래도 한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은 북한의 핵 능력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과연 그거를 믿을 수가 있는가? 이러면서 이제 핵 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논의를 다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인 거고 이제 미국의 전략가들 입장은 뭐냐면 엘버트 콜비 같이 예전에 일기 행정부에서 차관부를 했던 이런 사람들의 소수긴 합니다. 입장은 뭐냐면 미군이
그 운용되는 데 있어서 전 세계 운용돼 있어서 전략적으로 재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핵심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해야 돼서 모든 역량을 중국이 집중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미국과 군사적 대립을 할 때 가장 위협적인 부분은 또 미국 항모가 올 때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인데 미국의 항모 전단이나 군사적 능력에 비해서 중국의 군사 능력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대칭 전력을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미사일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둥펑 계열로 하는 미사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위협적인데 그것이 중국의 해안선을 따로 쫙 배치가 되어 있는데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 28,500의 지상군이 들어가 있는 것이 과연 미국의 전략적 어떤 고려에 있어서 이게 안전한 것이냐. 그러니까 전략가들 입장에서는 뒤로 빼야 된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이 북한을 상대하게 되고 미국은 미국의 전력 뒤로 빠지게 되면 그렇다면은 한국이 어떤 그 북한을 상대하는 데서 어떤 그 위협을 느낄 수 있으니까 핵무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과 전략가들이 얘기가 하는 게 다른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면 되는 것이고 그거를 잘하는 전략가들은 그러한 자기들의 논리를 뒤로 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고려해주면서 밀어붙이면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만 드는 생각은 참 트럼프 2기가 어떤 성격일지를 참 잘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 내부의 마무리로 트럼프 2기가 들어설지 어떨지는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준비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핵심일지 짧게 30초씩 끝으로 말씀 듣고 오늘 토론을 40초씩 듣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유지은 박사님부터요. 저는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더라도요. 그 수단과 방법 측면에 있어서는 전 바이든 정부와는 좀 차이가 있을지언정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한국은 그 한미 동맹의 큰 틀에서 그 한미 동맹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일관된 외교안보 정책 노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맹의 강화 또는 결속력 강화라고 하는 것은 동맹국 간의 어떤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해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안보 기조 그리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한 한국의 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대진 교수님요. 30초. 대북 정책 지렛대를 우리 계속 유지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밝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대북 정책이 실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바이든이 되면은 대북 관계에 이제 특별한 반전이 없이 답답한 일이 좀 벌어질 거고 트럼프가 되면 예견치 못한 황당한 일이 막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어쨌든 1973년 이후로 계속 이제 대북 인게이지먼트 개입이 기본 원칙이었는데 지금 잠깐 좀 사라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게 지렛대가 있고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 관계 등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계속 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30초.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이제 첫째는 역시 북중러 한미일의 어떤 신냉전적 구조가 출현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중국 변수가 훨씬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이제 중국은 글로벌 강국으로서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국가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북중러 또는 북러 밀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끝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민 교수님요.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한미 동맹의 견고함은 유지가 될 거고요. 어쨌든 미국 대통령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미국 이익을 중시하는 대통령이 올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한 번 더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세부적인 상황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사안별로 대비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의 안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토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